지금 펜타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이 20년간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도 포기한 기술이 있습니다. 빗속에서 작동하는 레이저 무기였죠. 한국이 레이저로 드론을 잡는다고? 말이 되는 소린가? 펜타곤 22년차 무기 분석관은 코웃음 쳤습니다. 일본 기술 고문은 녹슨 트럭을 보며 비웃었죠. 그거를 하러 온 건지, 데프무를 쓰고 하러 온 건지 모르겠군요. 그런데 불과 48시간 뒤 그들은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311대의 드론이 단 14초 만에 전멸했습니다. 폭발음도 섬광도 아군 피해도 없었죠. 그러나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시간당 120mm 폭우. 미국이 절대 불가능이라 선언한 조건. 한국의 레이저는 빗속을 뚫고 203대의 드론과 12발의 로켓까지 격추시켰습니다. 결국 일본 방위성 장관은 한국 앞에 허리를 90도로 꺾었습니다. 대체 한국은 무엇을 준비해 온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미 칠함대가 드론 무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500달러짜리 드론 5,000대, 적이 쓴 비용은 고작 250만 달러였죠. 우리는 그걸 막으려고 200만 달러짜리 미사일을 퍼부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배는 침몰했고 예산은 바닥났습니다. 저는 펜타곤에서 22년간 무기 체계를 분석해온 리처드 스틸입니다. 데이터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믿어왔죠. 그런 제가 한국 앞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아침 펜타곤 지하 7층 워룸은 냉동실 같았습니다. 에어컨 바람 때문이 아니었죠. 공기 자체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스크린에 붉은 글씨들이 떠 있었어요. 파괴 미 칠함대 소속 구축함 12척 전부가 그 표시를 달고 있었죠. 시뮬레이션이었지만 제독들의 얼굴은 실제 전쟁에서 패배한 것처럼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종이 한 장을 던졌죠. 제독 한 명이 물었습니다. 이게 뭔가? 제가 대답했죠. 오늘 시뮬레이션의 비용 명세서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죠. 적들은 500달러짜리 상업용 드론 5,000대를 날렸습니다. 중국산 부품에 폭약 500g을 단 물건이죠. 총 비용 250만 달러. 그럼 우리는 뭘 했습니까? SM-6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 발에 200만 달러짜리죠. 96발을 쐈고 그중 71발이 명중했습니다. 명중률 74%. 나쁘지 않은 숫자처럼 보이죠?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쓴 돈은 1억 9,200만 달러입니다. 적은 250만 달러를 썼고요. 그리고 명중하지 못한 드론 1,400대가 함대를 덮쳤습니다. 이지스함의 근접방어 체계가 작동했지만 물량을 감당하지 못했죠. 3척이 침몰했고 5척이 대파됐습니다. 제독 하나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미사일을 더 만들란 건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제는 미사일 숫자가 아닙니다. 구조적 결함이죠. 수직발사관, VLS라고 합니다. 우리 구축함 한 척에 96개가 있죠. 다 쓰면 어떻게 됩니까? 항구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다 한가운데서는 재장전이 불가능하거든요. 적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드론을 5,000대 보낸 게 아니죠. 우리 미사일 96발을 소진시킨 겁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스크린의 붉은 글씨들을 바라봤죠. 22년간 숫자를 다뤄왔습니다. 전쟁의 본질은 결국 수학이라고 믿어왔죠. 더 비싼 무기, 더 정밀한 기술, 더 많은 예산. 그게 승리의 공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식이 깨진 겁니다. 500달러짜리 장난감이 200만 달러짜리 첨단 무기를 이겼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 학살이었죠.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하늘이 보였죠. 맑은 날이었지만 제 머릿속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해결책이 없었어요. 미사일을 더 싸게 만든다? 불가능하죠. 정밀 유도 기술과 추진체 비용은 물리 법칙이 정해놓은 겁니다. 그렇다고 드론을 막을 새로운 무기를 개발한다? 미국 방산업체들이 15년째 시도하고 있었지만 아직 실전 배치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제 컴퓨터에 알림이 떴습니다. 기밀 등급 문서였죠. 동아시아 지부에서 올라온 첩보 보고서였습니다.
파일을 열고 첫 줄을 읽는 순간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죠. 한국이 레이저 방어 체계를 실전 배치했다. 드론 요격 성공률 97%. 발당 비용 추정치 2,000원. 2,000원, 미국 돈으로 1달러 50센트 정도 되죠.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누가 이런 보고서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물리학을 모르는 게 분명했죠. 레이저 무기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열 관리가 첫 번째죠. 고출력 레이저는 엄청난 열을 발생시킵니다. 그 열을 제대로 식히지 못하면 무기 자체가 녹아내리죠. 미국이 20년간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해결하지 못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대기 굴절이죠. 레이저는 빛이지 않습니까? 빛은 공기 중의 먼지, 수증기, 온도 차이에 따라 휘어집니다. 1km만 가도 표적에서 수십 미터나 빗나갈 수 있죠. 정밀 타격이라는 건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세 번째는 날씨입니다.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레이저 출력의 80% 이상이 빗방울에 흡수됩니다. 안개가 끼면 더 심하죠. 구름이라도 있으면 아예 무용지물입니다. 맑은 날 낮에만 쓸 수 있는 무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보고서를 닫으려다 멈췄습니다. 한 줄이 더 있었거든요. 태국 국경지역 실전 테스트 예정. 펜타곤 참관 요청.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레이저 무기가 실전에서 작동할 리 없었죠. 물리학이 거부하는 기술이니까요. 하지만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이 허황된 보고서를 쓴 사람의 입을 막을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상관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태국 출장을 신청하면서 이렇게 썼죠. 한국 레이저 무기의 오류를 제 눈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사흘 뒤 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워싱턴에서 방콕까지 20시간, 방콕에서 태국 동부 국경 지역까지 다시 6시간이 걸렸죠.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이었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온 건 미 대사관 무관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악수를 건네며 말했죠. 스틸 박사님, 흥미로운 구경거리가 될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뭔가 대단한 걸 갖고 왔다고 하더군요. 저는 차에 올라타며 대답했습니다. 대단한 건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창밖으로 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논밭과 야자수, 낡은 트럭들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죠. 열대의 습기가 창문에 김을 서리게 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의 레이저 기술에 관한 자료를 다시 훑었습니다. ADD,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의 무기 개발을 담당하는 기관이죠. 그들이 레이저 무기를 연구한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 중국도 실패한 기술을 한국이 해냈다고요? 도저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죠.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 붉은 하늘이 제 오만함에 대한 경고였다는 걸요. 태국 동부 국경 지역, 깐타랄락 정글에 도착한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열대 특유의 습기가 폐를 짓누르는 것 같았죠. 썩은 나뭇잎 냄새와 흙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멀리서 둔탁한 진동이 들려왔죠. 다연장 로켓 소리였습니다. 캄보디아 국경 너머에서 간헐적으로 포성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땀에 젖은 셔츠깃을 잡아당겼습니다. 워싱턴에서 입고 온 맞춤 정장이 이미 누더기처럼 축축하게 늘어져 있었죠. 고급 울 소재가 정글의 습기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임시 지휘소는 야자수 숲 사이에 설치된 천막이었습니다. 태국군 장교들과 미군 고문단, 그리고 낯선 얼굴들이 모여 있었죠. 저는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인물을 발견했습니다. 다카하라 시니치. 일본 방위성에서 파견된 기술 고문이었죠. 그는 다림질이 완벽하게 된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잊지는 듯한 열기 속에서도 단추 하나 풀지 않았더군요. 그가 저를 보더니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스틸 박사님, 펜타곤에서 직접 오셨군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악수를 건넸습니다. 다카하라 씨, 일본도 이번 테스트에 참관하는 모양이군요. 그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한국이 뭘 들고 왔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접었습니다만. 무슨 뜻이죠? 다카하라가 천막 밖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가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봤죠. 먼지투성이 비포장도로 끝에서 트럭 한 대가 덜컹거리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군용 트럭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낡은 민간 화물차였죠. 짐칸에는 천막이 덮여 있었고 차체 곳곳에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다카하라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게 한국이 자랑하는 최신 무기랍니다. 고물 트럭이나 끌고 왔더군요. 전쟁을 구걸하러 온 건지 폐품 수거하러 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에 일본 수행원들이 낄낄거렸습니다. 저도 솔직히 당황스러웠죠. 미국의 레이저 무기 개발 프로젝트는 수십억 달러 규모입니다. 최첨단 연구소에서 수백 명의 과학자들이 매달리고 있죠. 그런데 한국은 녹슨 트럭 한 대로 나타났습니다. 트럭이 멈추고 운전석 문이 열렸습니다. 내린 사람은 군인이 아니었죠. 작업복 차림의 중년 남자였습니다. 머리카락은 부스스하게 헝클어져 있었고 눈 밑에는 며칠 밤을 새운 듯한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봤습니다. 손톱 밑에 검은 기름때가 끼어 있었죠. 엔지니어의 손이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이론만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기계를 만지고 조립하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그가 천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카하라가 그를 훑어보며 빈정거렸죠. 한국에서 오셨습니까? 정비공이신가요? 주변에서 또 웃음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죠. 그는 주머니에서 안경을 꺼내 렌즈를 천천히 닦았습니다. 그러고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한화방산 박철민입니다. 천광 프로젝트 수석 연구원이죠. 저는 그 순간 그의 눈을 봤습니다. 피로에 찌들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뭔가 다른 게 있었죠.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실패를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의 확신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22년간 수많은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을 만나왔지만 저런 눈빛은 처음이었습니다. 다카하라가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단한 무기는 어디 있습니까? 설마 저 고물 트럭 안에 있는 건 아니겠죠? 박수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 트럭 안에 있죠.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다카하라의 얼굴에 조소가 떠올랐죠. 그는 참지 못하겠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 농담도 참 잘하시는군요. 미국이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도 실패한 기술을 트럭 한 대에 담아왔다고요? 박사님, 설마 우리가 그걸 믿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수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창밖을 바라봤죠. 멀리서 또 포성이 울렸습니다. 캄보디아 국경 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태국군 장교에게 물었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장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국경 너머 반군이 중국제 드론을 대량으로 확보했거든요. 매일 수십 대씩 넘어옵니다. 우리 대공 화기로는 감당이 안 되죠. 어제도 초소 2곳이 습격당했습니다. 다카하라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대공 미사일을 지원하기로 했죠. 이미 협의가 끝난 사안입니다. 박수석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미사일로 드론을 잡으시겠습니까? 다카하라가 눈을 치켜떴습니다. 당연하죠. 그게 정석 아닙니까? 박수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석이 틀렸으니까 우리가 온 겁니다. 뭐라고요? 박수석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500달러짜리 드론을 잡으려고 수백만 달러짜리 미사일을 쏘는 게 정석입니까? 10대 잡으면 잘한 거고 100대가 넘어오면 미사일이 바닥나죠. 그게 정석이라면 그 정석이 틀린 겁니다. 다카하라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가 목소리를 높였죠. 그래서 당신들은 뭘 할 수 있는데요? 저 녹슨 트럭으로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박수석이 시계를 봤습니다. 그러더니 담담하게 대답했죠. 30분만 주십시오. 이 정글에 다시는 소음이 들리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헛웃음을 흘렸죠. 다카하라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스틸 박사님, 저 사람 제정신입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수석의 눈을 보고 있었거든요. 허풍을 떠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의 눈이었죠. 박수석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를 따라 나섰죠. 뒤에서 다카하라의 빈정거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경이나 해봅시다. 한국의 서커스가 어떤 건지 말이죠. 밖으로 나오니 트럭 주변에 한국인 기술자 대여섯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도 하나같이 작업복 차림이었죠. 손에 공구를 들고 얼굴에 땀을 흘리며 뭔가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박수석이 그들에게 한국어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모르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이해할 수 있었죠. 군더더기 없이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수백 번 반복한 동작들이었습니다. 트럭에 천막이 거쳤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죠. 거기에는 포탑처럼 생긴 장비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크기는 생각보다 작았죠. 승용차 한 대 정도 될까요? 하지만 그 위에 달린 원통형 발사장치는 분명 레이저 무기의 구조였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장비를 살펴봤습니다. 미국의 레이저 무기 시제품들과는 달랐죠. 거대한 냉각 장치도 없었고 복잡한 광학 시스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순해 보였습니다. 지나치게 단순했죠. 저는 박수석에게 물었습니다. 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정도 크기로는 냉각이 불가능할 텐데요. 박수석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밀입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죠. 우리는 10년 동안 이 문제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쇳가루 마셔가며 실험실에서 살았죠. 답을 찾았기 때문에 여기 온 겁니다. 그때 멀리서 드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윙 하는 특유의 모터 소음이었죠.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대였습니다. 태국군 장교가 달려왔습니다. 드론입니다. 국경에서 넘어오고 있어요. 최소 30대 이상입니다. 다카하라가 천막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져 있었죠. 박수석이 기술자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돌아보며 말했죠. 박사님, 이제 시작입니다. 드론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윙, 윙, 윙. 처음에는 벌떼 같았죠. 하지만 그 소리가 커질수록 벌떼가 아니라 폭풍우가 몰려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정글 위로 검은 점들이 나타났죠. 30대가 아니었습니다. 100대도 아니었습니다. 하늘 한쪽이 검게 물들 정도로 많은 드론들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태국군 장교가 무전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전원 엄폐. 대공 화기 준비. 병사들이 우왕좌왕 뛰어다녔습니다. 누군가 기관총을 하늘로 겨누었지만 손이 떨리는 게 눈에 보였죠. 저도 본능적으로 몸을 낮췄습니다. 다카하라가 제 옆으로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아까의 여유는 온데간데 없었죠. 스틸 박사님, 저게 몇 대입니까? 저는 드론들의 대형을 훑어봤습니다. 대략적인 계산이 머릿속에서 돌아갔죠. 편대당 20대에서 30대 정도, 그게 10개 이상 보였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최소 300대입니다. 어쩌면 그 이상이죠. 다카하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300대라고요? 미쳤군. 저걸 어떻게 막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방법을 몰랐거든요. 미국의 이지스함이라면 어떨까 계산해봤습니다. SM-6 미사일 96발. 다 쏴도 300대의 3분의 1밖에 못 잡죠. 나머지 200대가 진지를 덮치면 끝입니다. 그때 박수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침착하고 낮은 목소리였죠. 시스템 가동. 표적 추적 개시.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수석이 트럭 옆에 서 있었죠. 그의 손에는 태블릿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기술자 한 명이 트럭 위에 장비를 조작하고 있었고 원통형 발사 장치가 천천히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카하라가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저 장난감으로 300대를 맞겠다고요? 박수석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태블릿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그의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화면에는 드론들의 위치가 붉은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숫자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죠. 287, 294, 302, 311. 311대였습니다. 제 예상보다 더 많았죠. 드론들이 급강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도가 빠르게 낮아졌죠. 1000m, 800m, 600m. 귀를 찢는 듯한 모터 소리가 정글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귀를 막았습니다. 박수석이 말했습니다. 발사.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죠. 섬광도 없었고 연기도 없었습니다. 폭발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트럭 위의 장비는 그저 조용히 하늘을 향해 서 있을 뿐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드론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대였죠.
그러다 10대, 20대, 50대. 마치 보이지 않는 거인의 손이 하늘에서 드론들을 하나씩 집어 던지는 것 같았습니다. 툭, 툭, 툭. 드론들이 정글숲 위로 떨어지는 소리가 빗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1초에 수십 대씩 드론들이 추락하고 있었죠. 폭발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힘을 잃고 떨어지는 거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전원 스위치를 내려버린 것처럼요. 다카하라가 중얼거렸습니다. 뭐야, 이게 대체 뭐야?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박수석이 발사 버튼을 누른 지 얼마나 됐을까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14초. 고작 14초가 지났을 뿐이었죠. 하늘이 깨끗해졌습니다. 311대의 드론이 전부 사라진 겁니다. 정글 바닥에는 고철 덩어리들이 나뒹굴고 있었죠. 아까까지 귀를 찢던 모터 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기괴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저는 박수석에게 달려갔습니다. 뭘 한 겁니까? 저는 물었죠. 레이저를 쐈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요. 박수석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 레이저는 적외선 영역이거든요. 가시광선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죠. 적외선이요? 박수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장에서 레이저가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적이 발사 위치를 알아채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보이지 않는 빛을 선택했습니다. 쏘는 순간에도 적은 어디서 공격당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떨어진 드론 하나를 주워들었습니다. 동체에 구멍이 뚫려 있었죠.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의 작은 구멍이었습니다. 저는 구멍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그을린 자국이 있었죠. 열에 의해 녹아내린 흔적이었습니다. 박수석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2단계로 작동합니다. 먼저 드론의 센서를 태웁니다. 카메라, GPS 수신기, 적외선 감지기. 드론의 눈을 먼저 멀게 하는 거죠. 그게 소프트킬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0.1초 뒤에 출력을 높여서 리튬 배터리를 관통합니다. 배터리가 과열되면 드론은 즉시 추락하죠. 그게 하드킬입니다. 2단계를 합쳐서 0.3초. 한 대당 처리 시간입니다.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311대를 0.3초씩 처리하면 90초가 넘어야 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14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계산이 안 맞는데요. 동시에 여러 대를 처리한 겁니까? 박수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중표적 추적 시스템입니다. 최대 20대까지 동시에 조준하고 순차적으로 레이저를 발사하죠. 광학장치가 표적 사이를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0.01초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의 레이저 무기 프로젝트에서도 다중표적 추적은 해결하지 못한 문제였거든요. 표적이 바뀔 때마다 광학장치를 재조준해야 하는데 그 시간이 병목이었죠. 한국은 그걸 0.01초로 줄인 겁니다. 그때 뒤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카하라였죠. 아, 이게 뭐야?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다카하라가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땅에 내동댕이 치고 있었죠.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최신형 위성전화였습니다. 케이스가 녹아내리고 화면이 까맣게 타버린 상태였죠. 박수석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레이저의 전자기 간섭이 좀 강하거든요. 민감한 전자기기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카하라가 소리쳤습니다. 좀 강하다고요? 이건 300만 엔짜리 장비였어요. 박수석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래도 목숨보다는 싸지 않습니까?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다카하라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지만 뭐라고 반박할 수 없는 모양이었죠. 300만 엔짜리 전화기가 타버린 대신 우리 모두의 목숨은 건졌으니까요. 태국군 장교가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떠올라 있었죠. 전부 격추된 겁니까? 311대 전부요? 박수석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격추 311대, 이탈 0대, 피하 피해 0. 화면에 그렇게 표시되어 있었죠. 장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석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죠. 저는 박수석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까와 같은 확신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거기에 뭔가가 더해진 것 같았습니다. 시작이라니요. 무슨 뜻입니까?
바로 그때 먹구름이 정글 위로 밀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서쪽 하늘 끝에 검은 선처럼 보였죠. 그게 불과 10분 만에 하늘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열대지방의 날씨는 이렇게 급변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직접 보니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야자수 잎들이 미친 듯이 흔들렸죠.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까까지 찌는 듯한 열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죠. 공기 중에 물냄새가 진하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비가 쏟아졌습니다. 비라고 부르기엔 너무 거셌죠.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폭포수처럼 내리꽂혔죠. 순식간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3m 앞에 있는 트럭도 희미하게 윤곽만 보일 뿐이었죠. 저는 천막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몇 초 만에 온몸이 흠뻑 젖었죠. 셔츠가 피부에 달라붙었고 구두 안에서 물이 철벅거렸습니다. 다카하라가 천막 안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소린지 잘 안 들렸죠. 빗소리가 너무 커서 다른 소리가 묻혔거든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분명했습니다. 승리감에 도취된 얼굴이었죠. 그가 소리쳤습니다. 하늘이 한국을 버렸군요. 저는 그의 말뜻을 바로 이해했습니다. 레이저와 비. 이 둘은 물리학적으로 상극이거든요. 레이저는 빛입니다. 빛은 물에 흡수되죠. 빗방울 하나하나가 레이저 에너지를 빨아들입니다. 출력이 아무리 강해도 빗속을 뚫고 나가면 목표물에 도달할 때쯤엔 힘을 잃게 되죠. 이건 물리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어떤 기술로도 극복할 수 없는 한계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데이터 패드를 꺼냈습니다. 다행히 방수 케이스 덕분에 작동했죠. 대기 상태를 측정해봤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떴습니다. 수분 함량 94%, 가시거리 15m, 강수량 시간당 120mm. 저는 계산을 돌려봤습니다. 결과가 나왔죠. 예상 레이저 감쇄율 87%. 이 정도면 거의 무용지물이었습니다. 100kW 출력을 쏴도 목표물에 도달하는 건 13kW 뿐이라는 뜻이니까요. 드론에 센서를 태우려면 최소 30kW는 필요합니다. 다카하라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스틸 박사님, 계산 끝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습니까? 한국의 기적이 비 앞에서 무릎 꿇는 거 아닙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그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죠. 아까 본 311대 격추는 분명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맑은 날씨에서의 성능이었죠. 진짜 전쟁터에서 항상 맑은 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비가 오고 안개가 끼고 먼지가 날리죠. 그런 환경에서 작동하지 않는 무기는 결국 장난감에 불과합니다. 그때 천막 입구가 열렸습니다. 박수석이 들어왔죠. 그도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담담했죠. 아니, 오히려 평온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다카하라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박수석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늘이 당신 편이 아닌 것 같은데요. 박수석이 젖은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넘겼습니다. 그러고는 천막 밖을 바라봤죠. 폭우가 계속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물었습니다. 박수석,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 상황에서 레이저가 작동할 수 있습니까? 제 계산으로는 출력의 87%가 감쇄됩니다. 이건 물리학입니다. 박수석이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까와 같은 확신이 담겨 있었죠. 박사님, 저도 MIT 논문은 읽어봤습니다. 대기 중 수분에 의한 레이저 감쇄, 산란 계수, 흡수 스펙트럼. 다 알고 있죠. 그럼 아시지 않습니까? 이건 극복할 수 없는 한계입니다. 박수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극복할 수 없다는 건 누가 정한 겁니까? 저는 당황했습니다. 물리 법칙이 정한 겁니다. 빛은 물에 흡수됩니다. 이건 바꿀 수 없는 사실이죠. 박수석이 천막 밖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빗물이 그의 손바닥 위로 쏟아졌죠. 그는 그 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빛은 물에 흡수되죠. 하지만 우리는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빛이 물을 뚫고 갈 수 없다면 물을 먼저 치워버리면 어떨까 하고요. 저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물을 치운다고요? 비가 오는데 어떻게 물을 치웁니까? 박수석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이상하게 느껴졌죠.
마치 커다란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의 미소 같았습니다. 박사님, 물이 레이저를 흡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증발하죠. 에너지가 열로 변환되니까요. 그렇습니다. 물이 레이저를 흡수하면 증발합니다. 그럼 레이저 경로에 있는 빗방울들이 전부 증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졌죠. 레이저가 발사되고 경로에 있는 빗방울들이 순간적으로 증발하고 그러면 잠깐이지만 빈 공간이 생기고 그 빈 공간을 따라 레이저가 목표물까지 도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합니다. 빗방울을 증발시키려면 엄청난 출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증발시킨 순간 새로운 빗방울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비는 계속 내리니까요. 박수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년이 걸렸죠. 10년이요? 박수석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죠. 저도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기굴절, 열분산, 실시간 보정.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선배들이 포기하는 걸 봤고 동료들이 떠나는 걸 봤습니다. 연구소 예산이 깎이고 사람들이 우리를 미쳤다고 했죠. 다카하라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실패한 거 아닙니까? 박수석이 다카하라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가워졌죠. 실패했는지 아닌지는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 천막 밖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드론입니다. 국경에서 또 넘어옵니다. 저는 천막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폭우가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죠. 앞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드론 특유의 모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빗소리에 묻힐 정도로 희미했지만 분명히 들렸죠. 태국군 장교가 달려왔습니다. 적외선 레이더에 잡혔습니다. 최소 200대 이상이에요. 이 빗속을 뚫고 오고 있습니다. 다카하라가 소리쳤습니다. 지대공 미사일을 쏴야 합니다. 레이저는 이 날씨에 작동 안 해요. 박수석이 트럭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빗속에서 그의 뒷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죠.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미사일로 200대를 막으시겠습니까? 몇 발이나 있죠? 다카하라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일본이 지원한 지대공 미사일은 20발이었거든요. 200대의 드론을 막기엔 턱없이 부족했죠. 저는 박수석을 따라갔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때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트럭 옆에 도착하니 한국인 기술자들이 이미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죠. 박수석이 태블릿을 들었습니다. 화면에 붉은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드론들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정말 쏘실 겁니까? 이 빗속에서요? 박수석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얼굴에 빗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사님, 상식은 남들이 만든 규칙입니다. 우리는 그 규칙을 이기려고 10년간 쇳가루를 마셨죠. 이제 그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수석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까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외선 레이저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빛이 매우 선명하게 보였어요. 정확히 말하면 빛 자체가 보인 건 아니었죠. 레이저가 지나가는 경로를 따라 빗방울들이 순간적으로 증발하면서 하얀 수증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하늘에 투명한 터널이 뚫린 것 같았죠. 폭우 속에서 가느다란 빈 공간이 생겨났고 그 틈을 따라 보이지 않는 빛이 질주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하늘에서 드론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아까와 똑같았습니다. 툭, 툭, 툭. 빗소리에 섞여 드론들이 추락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레이저는 멈추지 않았죠. 1대, 10대, 20대. 드론들이 정글 위로 떨어졌습니다. 다카하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불가능해. 이건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은 분명한 현실이었죠. 빗속에서 레이저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물리학의 한계를 뛰어넘은 겁니다. 저는 박수석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한 겁니까? 빗방울을 증발시키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빗방울이 계속 채워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경로를 유지하는 거죠?
박수석이 태블릿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그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적응 제어 광학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천문학에서 쓰던 기술이죠. 대기의 흔들림 때문에 별빛이 왜곡되는 걸 보정하는 기술입니다. 우리는 그걸 역으로 적용했죠. 역으로요? 박수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문학에서는 왜곡된 빛을 원래대로 되돌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왜곡된 형태로 빛을 발사하죠. 대기 중의 수분 밀도, 온도, 굴절률을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레이저의 파형을 미리 꺾어서 쏘는 겁니다. 저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물을 지나가면서 휘어지지 않습니까? 그 휘어지는 정도를 미리 계산해서 반대 방향으로 휘어지게 쏘면 최종적으로 직선이 된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의문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출력 손실은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빗방울이 에너지를 흡수하는 건 변함없잖아요. 박수석이 트럭 위의 장비를 가리켰습니다. 저 안에 광원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48개입니다. 각각 2kW짜리 반도체 레이저죠. 우리는 그걸 한 점으로 모읍니다. 빔 컴바이닝이라고 하죠. 48개의 빛을 합치면 거의 100kW가 됩니다. 100kW라.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아까 제 계산으로는 이 포구 속에서 87%가 감쇄된다고 했죠. 100kW의 87%가 손실되면 13kW가 남습니다. 드론 센서를 태우려면 30kW가 필요한데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계산이 안 맞는데요. 13kW로는 드론을 못 잡습니다. 박수석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사님,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빗방울을 증발시킨다고 했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박수석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레이저 경로를 보여주는 그래픽이었죠. 상관 있습니다. 첫 번째 펄스가 경로의 빗방울을 증발시킵니다. 그러면 0.001초 동안 빈 공간이 생기죠. 그 틈을 타서 두 번째 펄스가 발사됩니다. 두 번째 펄스는 감쇄가 거의 없이 목표물에 도달하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레이저가 길을 닫고 두 번째 레이저가 그 길을 따라 달리는 겁니다. 연속 펄스를 이용해서 자기 자신의 통로를 만드는 거였죠. 박수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우리는 이걸 레인 클리어링이라고 부릅니다. 비를 치우는 기술이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물리학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 안에서 해결책을 찾아낸 천재적인 발상이었죠. 미국은 20년간 레이저의 출력을 높이려고만 했습니다. 더 강한 빛, 더 큰 에너지. 하지만 한국은 다른 길을 선택한 겁니다. 약한 빛이라도 목표물에 온전히 도달하게 만드는 길을요. 그때 태국군 장교가 소리쳤습니다. 드론만이 아닙니다. 로켓입니다. 다연장 로켓이 날아오고 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폭우 속에서 붉은 불빛들이 보였죠. 로켓의 추진체가 내뿜는 화염이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발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오고 있었죠. 다카하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폐해. 다들 엄폐하라고. 사람들이 땅에 엎드렸습니다. 저도 본능적으로 몸을 낮췄죠. 로켓이 떨어지면 반경 수십 미터가 초토화됩니다. 천막 따위는 아무 소용이 없었죠. 하지만 박수석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서서 태블릿을 조작하고 있었죠. 저는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로켓이 온다고요. 박수석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늘에서 불꽃이 터졌습니다. 로켓들이 공중에서 폭발한 거였죠. 하나, 둘, 셋. 연쇄적으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불꽃놀이 같았죠. 빗속에서 주황색 화염이 피어올랐다가 빗물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드론도 아니고 로켓을 격추한 겁니까? 박수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켓의 탄두는 드론보다 단단하죠. 하지만 추진체는 다릅니다. 고체 연료는 열에 취약하거든요. 레이저로 추진체를 가열하면 연료가 폭발합니다. 로켓이 알아서 자폭하는 거죠. 태국군 장교가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경외감이 가득했죠. 전부요? 로켓을 전부 격추한 겁니까? 박수석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드론 격추 203대, 로켓 격추 12발, 피하 피해 제로. 화면에 그렇게 표시되어 있었죠. 저는 폭우 속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때렸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죠. 제 머릿속은 온통 방금 본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22년간 무기를 분석해왔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부하는 미국에서요. 하지만 이런 건 본 적이 없었죠. 저건 무기가 아닙니다. 박수석이 물었습니다. 그럼 뭡니까? 저는 전율하며 대답했죠. 하늘의 물리학을 다시 쓰는 기계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도구죠. 박수석이 웃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그냥 10년간 묵묵히 연구한 결과일 뿐이죠. 그때 다카하라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충격이 가득했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까까지의 비웃음은 온데간데 없었죠. 저는 박수석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작업복은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처음 봤을 때와 똑같았죠. 실패를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의 확신이었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구름이 걷히고 동쪽 하늘에서 붉은 기운이 번지기 시작했죠. 정글 위로 물 한 개가 피어올랐습니다. 아까까지 폭우가 쏟아지던 게 거짓말 같았죠. 저는 천막 밖에 서서 전장을 바라봤습니다. 드론의 잔해들이 정글 곳곳에 흩어져 있었죠. 로켓의 파편들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고 타버린 회로 기판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전장 특유의 냄새가 났죠. 화약과 플라스틱이 탄 냄새, 그리고 젖은 흙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태국군 병사들이 잔해를 수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떠올라 있었죠. 어제까지만 해도 드론 때문에 동료를 잃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이 500대 이상의 드론을 격추했죠. 저는 박수석을 찾았습니다. 그는 트럭 옆에 앉아 있었죠. 젖은 작업복을 입은 채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인스턴트 커피였죠. 종이컵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저는 물었습니다. 박수석, 하나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박수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가혹한 조건을 상정한 겁니까? 맑은 날에만 작동하는 레이저도 대단한 성과입니다. 미국도 그 정도밖에 못 만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굳이 폭우 속에서까지 작동하는 무기를 만들려고 한 겁니까? 박수석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죠. 동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박사님, 한국전쟁에 대해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50년에서 1953년까지요. 미군도 참전했죠. 박수석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네, 그렇죠. 역사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릴 때 할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는 좀 달랐습니다. 할아버지요? 박수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6.25 때 육군 병장이었습니다. 21살이었죠. 지금 제 아들보다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먼 곳을 바라보는 눈이었죠. 70년 전의 기억을 더듬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러셨습니다. 비 오는 밤이 제일 무서웠다고요. 왜인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급이 끊기거든요. 비가 오면 트럭이 지늘게 빠지고 비행기는 뜰 수가 없죠. 그러면 탄약도 안 오고 식량도 안 오고 의약품도 안 옵니다. 그런데 적은 그때를 노려서 공격해왔죠. 박수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소총이 고장났습니다. 비 맞은 소총은 녹이 슬고 격발 장치가 말을 안 들었죠. 방아쇠를 당겨도 총알이 안 나갔습니다. 적은 몰려오는데 총이 안 나가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그날 밤 옆에 있던 전우 3명을 잃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수석이 계속했죠.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비 오는 날이면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천둥 소리가 나면 벌떡 일어나셨죠. 70년이 지났는데도 그날 밤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신 겁니다. 그가 커피를 내려다봤습니다. 검은 액체에 새벽 하늘이 비치고 있었죠. 비 오는 날은 우리에게 패배의 상징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졌어요. 비가 오면 죽었죠.
비가 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70년 동안 그랬어요. 박수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빛나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날씨 핑계를 대지 않겠다고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우리 무기는 작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비 오는 밤에도 편히 잘 수 있으니까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22년간 무기를 분석해왔습니다. 성능 지표, 비용 효율, 기술 사양. 숫자로만 무기를 봐왔죠. 하지만 박수석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가 놓치고 있던 게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무기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무기는 사람이었죠. 그 무기를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 그 무기로 지키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10년이라고 하셨죠? 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10년이 걸렸다고요? 박수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10년 동안 뭘 하셨습니까? 박수석이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기름때가 낀 손이었죠. 엔지니어의 손이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계속 실패했죠. 처음 3년은 기초 연구였습니다. 레이저 출력을 높이는 방법, 열을 식히는 방법, 대기 굴절을 보정하는 방법. 논문을 수백 편 읽었고 실험을 수천 번 했죠. 대부분 실패였습니다.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4년 차에 첫 번째 시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작동은 했는데 10초 만에 과열돼서 멈췄죠. 5년 차에 냉각 시스템을 개선했는데 이번엔 정밀도가 문제였습니다. 표적에서 3m나 빗나갔어요. 쓸모없는 물건이었죠.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6년 차에 연구소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성과가 없다는 이유였죠. 팀원 절반이 다른 프로젝트로 옮겼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야근과 주말 근무를 반복했죠. 가족들한테 미안했습니다. 아이 얼굴을 며칠씩 못 볼 때도 있었으니까요. 박수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년 차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에도 제대로 못 갔어요. 실험 일정이 잡혀 있었거든요. 마지막 가시는 길에 아들이 옆에 없었던 거죠. 아직도 그게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죠. 박수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박사님. 위로받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이 무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주셨으면 해서요. 그가 트럭 위의 장비를 바라봤습니다. 새벽빛을 받아 금속 표면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 안에는 제 10년이 들어있습니다. 제 동료들의 10년도 들어있죠. 밤새 쇳가루 마시며 용접했던 시간,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섰던 시간, 가족한테 미안하면서도 포기하지 못했던 시간. 그게 전부 저 안에 있습니다.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제 할아버지의 70년도 들어있죠. 비 오는 밤에 전우를 잃었던 기억, 평생 악몽에 시달렸던 세월, 그래도 이 나라를 지켜냈던 그 세대의 오기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죠. 저는 이 무기를 보면서 뭘 생각했습니까? 출력이 몇 킬로와트인지, 비용이 얼마인지, 미국 기술과 비교하면 어떤지. 그런 것들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박수석에게 이 무기는 숫자가 아니었죠. 이건 70년의 한이었습니다. 비 오는 밤마다 쓰러져갔던 선조들의 한, 언젠가는 날씨 핑계를 대지 않겠다는 후손들의 다짐. 그게 레이저가 되어 빗속을 뚫고 날아간 겁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박수석, 저는 가르치러 왔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어떤 수준인지 평가하러 온 거였죠.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박수석이 물었습니다. 뭘 틀리셨습니까? 저는 대답했죠. 저는 배우러 왔어야 했습니다. 한국이 왜 이런 기술을 만들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는지 배우러 왔어야 했어요. 박수석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담담한 미소였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적의 본진이 남아있죠.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저도 일어섰습니다.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붉은 햇살이 정글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박수석이 국경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단단해졌죠. 할아버지가 못다 이룬 싸움입니다. 이제 저희가 끝내야죠.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정글 위로 황금빛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죠. 하지만 분위기는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임시 지휘소에 태국군 장성들이 모여들었거든요. 위성통신 장비가 설치됐고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국경 너머 캄보디아 쪽 영상이었죠. 저는 스크린 앞에 섰습니다. 화면에는 적군 진지가 보였죠. 아니, 진지였던 곳이라고 해야 할까요?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장교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았지만 위성 영상이라 소리는 들리지 않았죠. 병사들은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방향을 잃은 개미떼 같았죠. 누군가는 땅에 주저앉아 있었고 누군가는 정글 속으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태국군 장성이 물었습니다. 저게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박수석이 태블릿을 조작하며 대답했죠. 우리가 어젯밤에 한 일의 결과입니다. 박수석이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안테나들 보이십니까? 통신 장비입니다. 확대해 보시죠. 화면이 확대됐습니다. 적군 진지 곳곳에 세워진 안테나들이 보였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안테나 끝부분이 녹아내린 것처럼 휘어져 있었거든요. 마치 촛불에 녹은 플라스틱 같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레이저로 저걸 태운 겁니까? 박수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젯밤 드론을 격추하면서 동시에 적의 통신 인프라도 타격했습니다. 우리 레이저는 표적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드론만 잡은 게 아니라 드론의 중계 신호를 역추적해서 송신 장비의 위치를 파악했죠. 다카하라가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믿기 어렵다는 기색이 남아 있었죠. 잠깐만요. 드론을 격추하면서 동시에 통신 장비까지 타격했다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박수석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능하니까 했죠. 우리 시스템은 다중 표적 추적이 가능합니다. 드론을 잡으면서 남는 여력으로 지상 목표물도 타격할 수 있어요.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어젯밤 격추한 드론이 500대가 넘었죠. 그걸 처리하면서 동시에 지상의 통신 장비까지 파괴했다는 겁니다. 미국의 어떤 무기 체계도 이런 멀티태스킹은 불가능했습니다. 태국군 장성이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저 병사들은 왜 저러고 있는 겁니까? 장교들이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군요. 박수석이 설명했죠. 무전기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신 장비만 파괴한 게 아니에요. 레이저의 전자기 간섭으로 인해 반경수 킬로미터 내의 모든 전자장비가 먹통이 됐습니다. 무전기, GPS, 심지어 손목시계까지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어봤습니다. 현대전에서 통신이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지휘관이 명령을 내려도 병사들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병사들이 보고를 해도 지휘관에게 도달하지 않죠. 부대와 부대 사이의 협조가 불가능해지고 각 소대는 고립됩니다. 군대가 아니라 그냥 총든 사람들의 모임이 되는 거죠. 스크린에 새로운 장면이 떴습니다. 적군 포병 진지였죠. 대포 여러 문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수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뭔가를 찾는 것 같았죠. 박수석이 말했습니다. 저들은 지금 사격 좌표를 모릅니다. 드론이 전멸했으니까요. 현대 포병은 드론으로 적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드론이 좌표를 보내주면 포병이 그 좌표로 포탄을 쏘죠. 하지만 드론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포병은 눈먼 장님이 됩니다. 어디를 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스크린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적군 포병이 발사를 시작한 거였죠. 연기가 피어올랐고 포탄이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포탄이 날아간 방향이 우리 진지가 아니었거든요. 태국군 장성이 소리쳤습니다. 저건 뭡니까? 저쪽은 아군 진지도 없는데. 박수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좌표 없이 쏘니까 저렇게 되는 겁니다. 눈 감고 총 쏘는 거랑 다를 게 없죠. 스크린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포탄이 떨어진 곳은 적군의 보급기지였죠. 자기들 시설을 자기들이 폭격한 겁니다. 아군 오사였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훈련받은 군대가 자기 진지를 폭격하다니요. 박수석이 담담하게 말했죠. 이게 소프트킬의 궁극적인 형태입니다. 적군을 직접 죽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의 눈과 귀를 빼앗으면 알아서 무너지거든요. 다카하라가 중얼거렸습니다. 미쳤어. 이건 전쟁이 아니야.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알던 전쟁이 아니었죠. 폭탄도 없고 총성도 없고 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군은 완전히 무력화됐습니다. 군대라는 조직 자체가 해체되고 있었죠. 스크린에 또 다른 장면이 떴습니다.
적군 사령부로 보이는 건물이었죠. 장교들이 밖으로 뛰쳐나오고 있었습니다. 손에 흰 천을 들고 있었어요. 항복의 표시였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항복 신호를 받을 사람이 없었거든요. 통신이 끊겼으니까요. 장교들은 허공에 대고 흰 천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항복이었죠. 태국군 장성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박수석이 대답했죠. 기다리면 됩니다. 통신이 끊기고 보급이 끊기고 지휘 체계가 무너지면 군대는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며칠이면 알아서 후퇴할 겁니다.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위성 영상으로 지켜보니까 적군 병사들이 하나둘 진지를 이탈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소규모였습니다. 몇 명씩 정글 속으로 사라졌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규모가 커졌습니다. 분대 단위로, 소대 단위로 이탈자가 늘어났죠. 저녁이 될 무렵에는 대규모 후퇴가 시작됐습니다. 트럭에 올라탄 병사들이 국경에서 멀어지고 있었죠. 30km, 50km.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에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악몽에서 깨어나 달아나는 것 같았죠. 저는 스크린 앞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24시간 전만 해도 저 군대는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드론으로 공격하고 로켓을 쏘고 태국 국경을 위협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총 한 방 안 쏘고 무너졌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패배했죠. 다카하라가 제 옆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죠. 스틸 박사님, 이게 대체 뭡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건 새로운 전쟁입니다. 저는 스크린을 가리켰죠. 20세기 전쟁은 화력이었습니다. 누가 더 많은 폭탄을 떨어뜨리느냐, 누가 더 많은 병사를 동원하느냐. 그게 승패를 갈랐죠. 하지만 21세기 전쟁은 다릅니다. 정보입니다. 누가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듣고 더 빨리 소통하느냐. 그게 승패를 가르죠. 다카하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그걸 이해한 겁니다. 적을 죽이는 게 아니라 적의 정보망을 파괴하는 거예요. 드론을 격추하고 통신을 끊고 GPS를 무력화시키면 현대 군대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한 군대라도 눈과 귀가 없으면 거지나 다름없죠. 다카하라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거지가 된 군대라. 적절한 표현이군요. 저는 박수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기술자들과 함께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죠. 여전히 작업복 차림이었고 여전히 손톱 밑에 기름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가 달라 보였습니다. 저 사람은 전쟁의 규칙을 바꿨습니다. 미국이 20년간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어도 못한 일을 해냈죠. 녹슨 트럭 한 대에 실린 장비로 한국과의 군대를 무력화시킨 겁니다. 태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정글 위로 새들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폭우도 드론의 굉음도 로켓의 폭발도 모두 지나갔습니다. 남은 건 고요함뿐이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워싱턴으로 돌아갑니다. 펜타곤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죠. 하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제가 본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한국이라는 나라. 70년 전에는 소총 한 자루 못 만들던 나라. 그 나라가 이제 빛으로 전쟁을 끝내고 있었습니다. 3일 뒤 방콕 수완나품 공항은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출국장 곳곳에서 여행객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죠. 며칠 전 정글에서 벌어졌던 일이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졌죠. 저는 출국 게이트 앞 벤치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펜타곤에 보낼 최종 보고서가 떠 있었죠. 처음에 썼던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형 저가형 방어 무기 평가 보고서. 출장을 떠나기 전에 미리 만들어둔 양식이었죠. 한국의 기술을 평가하고 미국 기술과 비교하고 개선점을 제안하는 전형적인 보고서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제목을 지웠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새로운 제목을 입력했죠. 글로벌 방공의 새로운 표준 대한민국. 저가형이라는 단어를 뺐습니다. 그 단어가 한국의 기술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가형이라는 건 싸구려라는 뜻이 아닙니다. 효율적이라는 뜻이죠. 2,000원으로 드론 한 대를 잡는 기술, 그건 저가형이 아니라 혁명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박수석이었죠. 그도 짐을 챙겨 공항으로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정글에서 입던 작업복 대신 편한 옷차림이었지만 손톱 밑에 기름때는 그대로였습니다. 아마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죠. 박사님, 비행기 몇 시입니까?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워싱턴행이 3시간 뒤고 서울행은 1시간 뒤였죠. 저보다 먼저 떠나시겠군요. 박수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구소에 보고할 게 산더미입니다. 이번 실전 데이터를 분석해야 하거든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쉬지도 않고 또 일하러 가십니까? 박수석이 어깨를 으쓱했죠.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요. 이번에 발견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습도 95% 이상에서 반응 속도가 0.02초 느려졌거든요. 그것도 개선해야죠. 0.02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정도면 오차 범위 아닙니까? 박수석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0.02초가 생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오차 범위라고 넘어갈 수는 없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만들어 놓고도 만족하지 않았죠. 더 나은 것을, 더 완벽한 것을 향해 계속 달리고 있었습니다. 박수석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종이 한 장이었죠. 저는 그걸 받아들었습니다. 영수증이었습니다. 한글로 뭔가 적혀 있었는데 숫자는 읽을 수 있었죠. 2,000원. 이번 작전에서 드론 한 대 잡는 데 쓴 전력 비용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1,847원인데 반올림해서 2,000원이죠. 저는 영수증을 바라봤습니다. 미국 돈으로 1달러 50센트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SM-6 미사일 한 발이 200만 달러인데 한국의 레이저는 1달러 50센트로 같은 일을 해낸 겁니다. 박수석이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 무기의 진짜 무서움입니다. 성능만 좋은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하다는 거죠. 미사일은 다 쓰면 끝입니다. 공장에서 새로 만들어야 하고 그러려면 몇 달이 걸리죠. 하지만 레이저는요? 전기만 있으면 됩니다. 무한정 쏠 수 있어요. 그때 공항 라운지의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무심코 화면을 바라봤다가 눈이 멈췄죠. 화면에 일본 방위성 장관이 보였습니다. 그가 기자회견장에 서 있었죠. 그런데 그의 옆에 서 있는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장이었습니다. 영어 자막이 흘러나왔죠. 일본 방위성이 한국의 레이저 방어 기술의 공동 개발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기술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일본 장관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허리를 90도로 꺾은 깊은 절이었습니다. 한국 연구소장 앞에서 기술 협력을 요청하는 장면이었죠. 저는 다카하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정글에서 그가 했던 말들이 생각났죠. 고물트럭, 전쟁을 구걸하러 왔다. 한국의 서커스. 그 비웃음이 이제 이렇게 바뀐 겁니다. 박수석도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죠. 기분이 어떻습니까? 통쾌합니까? 박수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통쾌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우리는 인정받으려고 이 기술을 만든 게 아니니까요. 그럼 뭘 위해서 만든 겁니까? 박수석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활주로에서 비행기가 이륙하고 있었죠. 우리 아이들이 밤에 편히 잘 수 있게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서울행 비행기였죠. 박수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일어나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름때가 묻은 손이었죠. 하지만 그 손이 만들어낸 것들을 생각하면 어떤 손보다 값진 손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박수석, 저는 가르치러 왔습니다. 한국에 뭔가를 알려주러 온 거였죠. 하지만 결국 제가 배우고 갑니다. 박수석이 웃었습니다. 뭘 배우셨는데요? 무기는 숫자가 아니라는 걸요. 그 무기를 만든 사람들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박수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를 향해 걸어갔죠. 저는 그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작업복 차림으로 정글을 누비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2시간 뒤, 저는 워싱턴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죠.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써야 했습니다. 70년 전,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 위에서 겨우 살아남은 나라였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들은 빛으로 하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비가 와도 안개가 껴도 그들의 빛은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출장에서 많은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었죠. 손톱 밑에 기름때를 묻힌 채 밤을 새우는 엔지니어들, 10년의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연구원들. 그들이 한국의 진짜 무기입니다. 대한민국이 가는 길. 그게 이제 세계가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비 오는 밤마다 전우를 잃었던 70년 전의 한이 이제는 빛이 되어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감동이었다면 대한민국 만세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대한민국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다음에도 가슴 뜨거워지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동방송 TV였습니다.